노자의 처제사상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노자라 이야기할 때는 도가의 중요 인물인 노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은 그 인물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런 해석을 따르기보다는 그 전통적인 측면은 노자라는 그 실존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의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여기 노자라고 해서 이 책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자라는 책의 측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노자라는 실존 인물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과연 어떤 노자라는 그 인물이 실존했느냐, 또는 실존했다 하더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 노자라는 인물이 실존했다 하더라도 현존하는 노자라는 책이 그 사람의 저술이냐 하는 그 측면에서는 풍우랑 같은 어떤 유명한 철학사가를 비롯해서 그런 어떤 현대의 학자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인물, 전통적인 인물의 사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고 적어도 노자라는 책은 남겨졌기 때문에 그 책은 누군가가 이제 썼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노자라는 책의 사상 또는 노자라는 책의 저자의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책 표시를 했습니다. 노자의 처세 사상. 처세란 말은 세상에 처한다. 오늘날에 흔히 이제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의 처세가 어떻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는 방식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처세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처하는 관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노자라는 책의 저자의 노자라는 책 또는 노자라는 책의 저자의 처세사상, 세상에 처하는 사상. 이 처세사상은 이전부터 쭉 내려오던 도가의 어떤 그 관점, 도가 처세 관점과 이렇게 관련 있는 것이죠. 도가의 어떤 어, 원조, 라는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그 측면에서 이제 은자들을 그 도가의 어떤 선구자, 원조, 선구자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자 중에서 좀 드러난 은자, 그 양주가 있고, 그 양주가 도가의 제1단계 로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가의 어떤 2단계로서 그 노자, 노자란 책, 또 노자란 책의 저자의 제 사상인데, 그 도가적인 어떤 그 처세의 관점, 그 세상에 처한 관점, 의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그러한 사상이죠. 간단히 말한다면, 현실의 어떤 이 세상, 이 세상은, 도저히 흐르는 탕류와 같아서, 흐린 물과 같아서, 이 세상은, 말하자면 어떤 맑아질 수가 없다. 구제될 수가 없다. 생각해서, 이전부터 은자들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은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상이 쭉 이어져 왔어. 양주, 그리고 이제, 노자라는,
책의 또는 노자라는 책의 저자의 제 사상을 자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실존했다고 하는 그런 노자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전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노자라는 사람이 존재한다. 흔히 사마천이 사기에서 공자가 노자에게 예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노자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전설상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상의 측면보다도 노자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전설적인 어떤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그런 그런 전설이 실제로 있었느냐 하는 측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측면에서 노자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그 노자에 관련된 그런 전설이 실제로 있었느냐, 안 그러면 있든 없든 그런 전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도가 창신이 우리가 율곡이 할 때 있잖아요. 여기에 구스록에 해당되는 임금왕이 있는 그 글자인데 여기는 이제 그냥 비자입니다. 이 노자에 관련되는 호칭은 귀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글자가 많은데 이 그림상에서 그런 측면을 표현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노자가 이 귀가 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커서 축 늘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그 정도로 크게 묘사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노자를 그리고 노자의 귀도 이렇게 그렸는데 노자의 모습이라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도가 창신이라는 이야기. 노자라는 인물이 존재했다라고 할 때 노자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노담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란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에 그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도가 창신 2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는 이 노자를 아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아주 존경하죠. 중국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도교를 아주 일반의 이제 민간 종교로서 아주 많이 믿고 있습니다. 도가와 도교는 말하자면 어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도가와 도교가 많은 관련이 있다 생각하고 도가의 어떤 인물인 노자 장자를 도교의 어떤 중요 인물로 추앙합니다. 그래서 노자를 갖다가 태상노근이라 하면서 존중을 하는데 도교에서는 실제 이전에 그런 전설을 이제 그대로 믿습니다. 이전에 전설적인 노자 그리고 그 노자에 관련된 전설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이처럼 엄청나게 큰 노자의 이렇게 상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뒤에 이 건물이 조그맣게 있는데 아주 그럼 이 노자의 상은 엄청나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요 밑에 있는 이 대의 조그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계단의 크기를 보십시오. 계단 크기에 지금 현재 여기 사람은 안 나타나 있지만 이 계단 크기에 맞춰서 사람이 있다 치면 사람은 한 요 정도 조그만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노자의 상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노자의 상이 중국에 뭐 한 곳에만 있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현대의 그 중국인들이 나는 그 도교를 많이 믿으면서 그 도교의 종교적인 사상을 이야기하면서 도가의 철학을 많이 그 도교의 어떤 그 종교 사상 속에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 장자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종교적으로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도 아주 크게 그, 여러 지역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 건물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설상에 있어서는 노자가 이제 속세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은둔하려고 이제는 길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밑에 보면 노자가 함곡관을 나갈 때 윤희가 저수를 청함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노자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평생 지내다가 평생을 살다가 이제는 은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속세를 떠나는데 그 속세를 떠나면서 이 함곡관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문이 지금 중국의 그 하남성 허난성이라 하는데 거기 있는데 그 허난성하고 산시성하고 이렇게 그 허난성에서 넘어가는데 이제 큰 관문이 있는데 그 관문에서 이제 동쪽에서 이제는 허난성 그러니까 한국 발음은 하남성입니다. 하남성에서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산서성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거기에 이제 중간에 큰 어떤 든든한 요새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관문이 있습니다. 관문 통과하는 그 이제 관문이 있는데 중국은 이제 서쪽이 산이 높고 험준합니다. 그리고 동쪽은 좀 약간 평지고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 강이 흐르죠. 황하도 그렇고 장강 우리가 흔히 양쯔강이라고 부르는 양자강이라고 통칭하는 양쯔강이라는 그 강도 그렇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서 이 황해로 흘러 들어가죠. 그것은 서쪽이 이제 높으니까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쪽이 굉장히 이제 산이 높다는 얘기죠. 그 서쪽으로 가면은 이 지구상으로 가가지고 이 지구에서 이제 중국 땅에서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계속으로 가면 중국에서 이제 서쪽 갈 때 이제 티베트 같은 그 높은 곳이 나오고 또 계속적으로 더 가면 히말라야 진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어떤 지역인 히말라야 산맥이 나오고 그 최고봉인 최고의 산인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그 산도 있죠. 그런 식으로 중국의 서쪽으로 갈수록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까워지니까 이제 산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의 맞으면 한국관이란 그 관문에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면 더 흠준해지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부사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천년의 요새라 가지고 그것도 이제 옛날에 준천국 시대에는 그 한국관에서 서쪽으로 더 가면 거기 있던 나중에 천하를 통일한 그 진나라가 옛날에 이제 있습니다. 제국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진나라는 그 부사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했다는 이야기죠.
그 아주 흠준한 이제 지형 속에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참 침공하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들은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가 쉬운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한국관이 있는 관문이 있는 이제 지역은 그 험준한 어떤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면 험준한 곳에서 또 이제 동쪽으로 가면 아주 험준하지 않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또 그런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자가 맞아 어떤 그 동쪽 지역의 그 당시에 어떤 주나라의 그 당시에 어떤 나라의 그 당시 이제 수도고 그 후에 이제는 맞으면 낙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 이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주나라의 어떤 주나라가 처음에는 서쪽에 수도가 있다가 동쪽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그 동쪽에 이제 수도가 있을 때의 그를 갖다가 서쪽에 수도가 있을 때 서주라고 동쪽에 수도가 있을 때를 동주라고 하는데 동주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인데 그때 이제 수도가 낙양 지역이기 때문에 전설에 알면 이제 첫째는 노자는 그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어, 그, 벼슬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속세를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서쪽으로 하니까 서쪽으로 가려 하니까 중간에 이 한복관이란 이 천년의 요새의 관문을 이제 통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그 관문을 통과할 때 관문에 노자가 관문을 통과해야 할 때 이 노자가 여기 보면 여기 있는 노자가 동자를 거느리고 하자면 여기 이제 소를 타고 합니다. 청우 풀을 청자 청우 푸른 소 풀을 청소우 푸른 소다 해요. 뭐 이제 이 봐가지고 푸른 빛이 이게 아주 뭐 별로겠던 그런 건 아니고 뭐 푸른 빛이 띈다 그러고 이렇게 그러는데 색깔이 뭐 푸른 빛이 뭐 띄게 이렇게 뭐 그래서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어쨌든 간에 그 전설상에는 청우라고 청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관문을 지키는 책임자, 그 수문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윤희라는 사람이에요. 윤희. 이 사람이 윤이다, 윤희. 그 윤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노자의 그 명성을 듣고, 노자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있다가 노자가 이제 속세를 떠난다 하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그냥 그 속세를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 속세에 있는 사람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을 좀 남겨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책을 좀 이제 저술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노자가 그 한국간 이제 그 지역에서 며칠을 묵으면서 책을 씁니다. 책을 써가지고 약 5천자에 해당되는 책을 이제 써서 여기에 이 윤희에게 줍니다. 윤희 주는데 그것이 오늘날 전해지는 노자라는 책이다 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명 거기에는 도와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도와 덕에 관한 책이다. 경전이다 해가지고 도와 덕에 관한 경전 해가지고 도, 덕, 경이란 일명 도덕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책을 썼다고 합니다. 써서 여기 이제는 노자가 윤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노자가 이 관문을 나가지고 이제는 은둔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역시 청우를 타고 내가지고 아까 그림에는 동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동자가 묘사되어 있죠. 네, 안내요.
한국가를 나가는 노자. 자,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관입니다. 오늘의 한국관. 그 옛날에 그 전설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한국관의 모습이 어땠는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물을 만들어 놓고, 요즘 관광지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관. 그러니까 여기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함, 복, 관, 함, 복, 관. 자, 어쨌든 간에 실제 이제 노자라는 그런 저술적인 인물이 이전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참 그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지만은 일단 어, 나의 강의에서는 그런 실존 인물로서의 노자의 그 존재가 과연 있은가 하는 그런 측면에 좀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노자란 책 또는 노자란 책의 저자의 이제 사상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 처제 사상의 기본 관점. 은자와 양주의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의 험난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이미 앞의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도가사상의 그 원조 선구자는 은자들이라고 했죠. 은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조란 사람. 은자인 듯 하면서도 은자가 아닌 듯한 사람. 은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알려서 세상에 어, 알려진 그런 은자. 어, 은자 아닌 은자인 양주의 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의 험난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맞아요. 막 온통 전쟁판이고, 그리고 전쟁판인데다가 그 당시 이제 중앙정부가 주나라인데, 주나라 초기에는 중앙정부를 중심해서 질서가 잡혔는데, 그 주나라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윤리관이 많이 이 붕괴가 되었다. 그래서 이 도덕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황이 되어서 전부 다 이게 막 그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우고 그러한 이익을 서로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투쟁의 그런 어떤 그 세상,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하자면 온통 전쟁판이고 어, 서로 말하자면 서로를 갖다가 공격하고 하는 그런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험난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인이나 일반 백성들은 그 세상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 그러니까 우리 선비사자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것은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지식인.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식 표현으로 지식분자. 그래. 특히 이제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이제는, 그 중국에서는 지식분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지식분자는 좀 해석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그냥, 중국 사람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이나 일반 백성은 세상을 사르는 위를 걷듯 깊은 목가에 다다른 듯 그렇게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생명의 위태로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남들이
참 언제 자신을 참 이렇게 공격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 서로가 그런 식으로 됐어요. 세상 살아가는 그 당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다 서로가 막 그런 식으로 이제는 상대편에 대해서 그거 뭐 자신을 공격할 어떤 그런 잠재적인 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남을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이 노자라는 책에 나타납니다. 자, 노자라는 책에 노자 제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훌륭하게 선비 노릇하는 이는 머뭇거리는 태도로 마치 겨울에 냇물을 건너듯 하고 망설이는 태도로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듯 하며 공손한 태도로 자신이 손님인 듯이 임하고 흩어져 얼음이 막 녹으려는 상황에 처한 듯이 하며 질박하게 자신이 마치 가공되지 않은 원목처럼 순박한 태도를 취하고 텅 빈 듯 자신이 마치 골짜기 같은 태도를 취하며 본연한 모습으로 자신이 마치 흐린 물인 듯한 태도를 취한다.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는 여기 이제는 앞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멍부린 태도로 겨울에 마치 겨울에 냇물을 건너한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죠.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는 거죠. 겨울에 냇물이라 하는 것은 아주 추운 상황이니까 추운 상황에서 벌벌 떨듯이 냇물을 건너는 그런 측면도 있고 냇물이 얼었을 경우에 그렇지만은 또 그 얼음이 또 갑자기 깨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밑에는 그런 게 있다. 흩어져 얼음이 막 녹으려는 상황, 그런 식의 뭐 얼음이 단단할 수도 있고 살얼음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얼음들을 이제는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상황이다. 얼음이 안 얼어도 아주 차가운 물이겠죠.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시대에 대한 비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는 망설이는 태도로 마치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다는. 그러니까 사방의 이웃을 아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 경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방의 이웃도 두려워한다. 이웃 중에 친구도 있지만은 적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무렇게나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대편한테 대해서 경계하면서도 좀, 함부로 상대편을 대하면 상대편이 또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약간 서로 좀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인 듯이 임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맞으면 그 말은 조심스럽게 상대를 대한다. 그래서 흩어져 얼음이 막 녹으리는 상황에 처한 듯이 한다. 이 불안한 상황. 맞으면 얼음이 막 녹으리는 살얼음이죠. 살얼음은 언제 풀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흩어져 얼음이 막 녹으리는 상황에 처한 듯이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아주 잘난 척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질박하게 자신이 좀 순박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게 한다. 질박하게 자신이 마치 가공되지 않은 원목처럼 순박한 태도를 취하고, 그러니까 아주 자신이 똑똑하고 이렇게 능력이 잘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그 상대편이 이제 라이벌로 생각하고 경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똑똑함과 능력을 갖다가 감추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텅 빈 듯 자신이 마치 골짜기 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래서 상대편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좀 똑똑해 보이면 상대편이 이제 자신 라이벌을 생각해가지고 자신한테 해로움을 끼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보처럼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처세의 관점이 나중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혼연한 모습으로, 혼연하다는 것 뭐 뒤섞이고 좀 흐리멍텅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혼연한 모습으로 자신이 마치 흐린 물인 듯한 태도를 취한다. 남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또 모르게 하고, 또, 어, 또, 알게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자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아닌 듯이, 바보인 듯이, 그렇게 보이도록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도록 한다. 경계하지 않아야 또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다. 저 인간은 뭐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도 없다. 이거 경계할 필요도 없다. 아예 신경 안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이야기죠. 그 정도로 말하면 그 당시 세상이 참 험난한 세상이었다. 이야기죠. 그런 것이 바로 이게 노자의 제15장 이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이야기. 자, 이렇게 살아도 변화무쌍한 세상에는 때로는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있다.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 그래서 노자에서 말한다. 뭐라 말한가 봅시다.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 무엇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하는가? 총을 높게 보고 욕을 낮게 본다. 이를 얻어도 놀라는 것 같고 이를 잃어도 놀란 것 같으니 이것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이르는 것이다. 노자 제13장입니다. 이 총욕이란 말은 총과 욕을 말합니다. 뒤에는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 총이라는 말은 그 한자 해석할 때 괴를 총이란 괴다 총.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나 모르겠지만 고정 국어를 할 때 괴다 하는 표현을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괴다. 오늘날 사랑하다 하는 말의 옛말이죠. 괴다, 사랑하다. 누구를 어떤 사람을 참 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옛날 우리 고정국에서 아마 여러분 그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한자로는 이제 총입니다. 괴다, 총. 그러니까 총은 사랑한다는 말이죠. 뒤에 사랑의자 붙이가 총이라는 표현을 쓰죠. 누구를 갖다가 사랑한다는 말 한자말로 총애한다. 단순한 사랑이라 했는데 특히 임금 같은 사람이 주위에 어떤 무슨 임금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옛날 한자식 표현으로 누구를 총애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자한테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임금이 신하 중에서 특별히 어떤 남자지만은 신하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을 갖다가 신임해가지고 아주 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뭐랄까 아주 신뢰하는 어떤 그런 측면. 그래서 자신의 주위에 두고 어떤 무슨 어떤 중요한 직책을 이렇게 맡기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그 대상이 남자지만은 그 신하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신하를 총애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신하 써가 총신, 총애하는 신하가 총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어쨌든 간에 그 대상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총애라는 표현이 있죠. 어쨌든 총은 이제 사랑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욕은 그 반대입니다. 욕은 어떤 치욕, 모욕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이 총욕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 총애와 모욕입니다. 총애와 모욕, 욕된 것, 총애와 모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또는 누군가에서 어떤 욕됨을 받거나, 그 모욕을 당하거나, 뭐 그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주 힘든 세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총애받는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또 어떻게 그 총애받는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자신한테 그것이 해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총애받는다 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야. 또 모욕을 받는다 할 경우에는 모욕받기 때문에 또 그거는 또 더 당연히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총애를 받든지 모욕을 받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경우는 누가 자신을 총애한다. 예를 들어 임금이 자신을 총애한다. 또 임금이 자신을 싫어가지고 모욕한다. 뭐 그렇게 경우에 총의 경우나 욕의 경우나 다 놀라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요. 막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대환, 큰 근심, 클 때 근심한, 큰 근심, 클 때 근심한, 큰 근심. 큰 근심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 그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큰 근심이 생겼다 할 경우에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귀하게 여기를, 귀하게 여기를 자기 몸과 같이, 자기 몸이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 큰 근심을 오히려 큰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 자기 몸과 같이 한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거리가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보다는 사실 근심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어떤 몸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몸조심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자신을 보존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중요한 우리 현명한 그런 처세방법이 처제술이 된다는 이야기. 무엇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하는가? 무엇을 어떤 뭐 사랑이나 모욕에 대해서 놀란 것 같다고 하는가? 총을 높게 보고 욕을 낮게 본다. 뭐 총은 좋으니까 높게 보고 욕을 낮게 본다. 그렇지만은 총이든 욕이든 세상 사람들은 총을 높게 보고 욕을 낮게 보겠죠. 그렇지만은 총이든 욕이든 이를 얻어도 놀라는 것 같고 이를 잃어도 놀란 것 같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총이고 욕이고 누가 자신을 총애한다 하더라도 조심하고 모욕한다 하더라도 조심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해요. 이것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이러는 것이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조심조심하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 와중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와중에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그 때문에 자신을 더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경우가 많다. 그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은 말하자면 이 세상의 속성을 간파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현명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방금 앞에 표현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안 살아간다. 이 도가사성은 그렇게 식으로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그렇게 조심성 없이 살지 말고 조심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충고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는 참 아주 험난하고 참 불안한 세상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위험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동분서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때문에 자신을 더 고통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나아가 스스로를 죽음의 상에 몰아넣기도 한다. 그 당시에 험난한 세상에, 춘추국수의 험난한 세상에, 그 험난한 세상에, 그 속에서도 뭔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막 그 동부서주 한다. 그러다 오히려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더 큰 경우에는, 더 큰 위험의 경우에는 죽음의 상에 몰아넣기도 합니다. 야,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 봅시다. 이것이 과연 그 시대만의 일이겠느냐.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인간 세상, 인류가 있고 나서 이 중국의 중국 시대에 하나는 문제만 아닙니다. 이 인류가 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인간 세상이 참 근본적으로 이라는 것이다. 인간 세상이 근본적으로 일하다. 서로가 서로를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해를 가해가지고 자신의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그 욕망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서로 막 투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렇죠. 오늘 이 한국 사회도 보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참 이 상대편의 돈을 빼앗아서 자신의 돈으로 만들까 해가지고 막 이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막 참 상대편과 이렇게 경쟁을 하고 심지어는 뭐 도둑질, 사기 이런까지 해가면서도 그런 나쁜 짓까지 해가면서도 상대편의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치 세계 보십시오. 그 권력 투쟁을 하려고 뭐 얼마나 권력 투쟁을 하고 권력 투쟁이 혈안이 돼서 얼마나 험난한 세상에 뛰어들어서 상대편을 갖다가 위험하게 만들고 또 상대편에 의해서 또 자신을 공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신도 위험에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오늘에도 그 정치계에 보면 정적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이당 저당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상대편을 모함하고 막 고소 고발하고 얼마나 참 그야말로 미전투구를 합니까? 미전투구란 말은 참 진흙밭에 싸우는 개라는 그런 뜻인데 그 미전투구의 모습을 보였냐 하는 얘기죠. 수천 년의 인류 역사가 동서공을 막론해서 참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의 속성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춘추 전국시대에서 아니 전국시대에 이제는 가서 전국시대 말기에 이 한비자란 법가의 종합자가 나오는데 그 한비자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한비자는 이제는 전국시대 말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 사상을 자기가 다 통람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비자가 이제 양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가 생각하는 의로는 그는 이제 그 양주를 말하죠. 양주가 생각하는 의로는 양주가 생각하는 의로는 위태로운 성에 들어가지 않고 군대에 몸담지 않으며 천하의 큰 이익이 된다 해도 그것을 자신의 정강이 털 하나와도 바꾸지 않는다. 라고 한 바 있다. 앞에서 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온 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주는 이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털 하나와도 이 천하의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안 바꾼다. 그 말은, 이미 양주 사상을 강의할 때 이야기했지만은 그만큼 트라만큼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은 세상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트라만큼도 세상에 관여하지 말고 그거 트라라 하더라도 자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을 그 소중하게 여겼어. 자기 자신을 그거 이렇게 이제는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자기 자신의 생명은 트라나라 하더라도 소중하게 여기라. 트라나만큼이라도 자신은 자신에 해당되는 것은 트라나라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면 이 세상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만약 이 세상의 이제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죠.